네, 10월 세 달이 되면서 10월은 뭐 거의 이 주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니올라에서 또 테슬라 하면은 유튜브에서 떠오르는 한 분을 또 전격 섭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썸네일 보고 이거 클릭해서 보시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머니올라에 모신 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상파나 다른 유튜브, KBS 유튜브 채널은 좀 나오셨는데 네. 머니올라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머니올라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좀 네. 준비해봤어요. 네. 테슬라 하면은 강정수 박사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도대체 그 영광고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 학부와 경제학 석사. 근데 이제 독일은 이제 학부는 사실 경영학하고 경제학 거의 동일하고요. 네. 완벽하게. 경제학도 한 3분의 1은 갖고, 그다음에 박사는 이제 경영학에서 했는데요. 독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제1의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과서의 이그젬플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물론 저희 주전공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박사 논문을 썼었고, 한국에 와서도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 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임원진 교육만 약 한 2.5년, 한 3년 정도 도 하게 되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외부 기업 컨설팅 할 때도 테슬라 사례를 좀 들었었고, 2014년부터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2015년부터는 매 학기마다 테슬라를 한 학기 한 번씩 꼭 강의를 했었어요. 네. 물론 저는 그때 주식을 사지 않아, 주식 투자는 저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태어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항상 대학원생들 특히 종종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고맙다. 감사하다. 테슬라 강의해주세요. 그 당시 또 아마존도 강의를 했었는데 또 아마존도 당시 적자를 내고 있었죠. 테슬라도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는지 이커머스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지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전환 과정을 밟고 있는지 특히 또 독일에서 2015년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디젤의 배기가스를 속이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강의도 좀 하게 되고 이러면서 글도 쓰게 되고 이렇게 됐고 제가 올해는 테슬라 뭐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도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분명하게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테슬라 펀다멘탈 기초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재무제표는 2019년부터 봤던 것 같아요. 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분기부터는 분기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 분기가 끝나면 그 어닝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정리와 이것이 앞으로 테슬라의 펀다멘탈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주가에는 어떠한 저는 단기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분석할지를 매 분기마다 써왔고 그거를 책에도 담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그걸 책에 담았고 이제 그 3분기 발표가 이제 10월 중순에 있을 때 그때도 아마 책에 업데이트 하던 제가 글로 코어라는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아마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엄청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테슬라는 테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문가분들도 많고 믿음을 거의 신봉자의 수준으로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앞서는데 사실 뭐 저도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번에도 10월 2일에 조금 좋아지려나?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전 주가가 오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 왜요?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아, 비싸게 사야 되니까? 네, 저는 투자 전략은 물론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다시 거시경제도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국내 주식은 하나도 보유한 적은 없고요. 지금도 보유하지 않았고 경험도 없고 해외 주식만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테슬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중이 있고 가장 커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 물론 저의 기준에는 테슬라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생각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것은 테슬라가 펀다멘탈이 약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여윳돈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사는 적금 드는 연금 드는 마음으로
저는 30년까지는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좀 장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지금 테슬라 주가가 9월 달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캐시를 좀 모으고 있고 작은 돈이라도 뭐 이런 뭐 나름대로의 계획들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네. 이미 뭐 큰 방향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2030년까지는 기회가 네. 나오면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다. 물론 네. 펀더멘탈이 위기 신호가 오면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거는 왜 밝혀주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식 투자에 대한 권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방송에서. 근데 네. 예를 들자면은 우선 CEO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테슬라이 생긴 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경험적으로 1000%가 상승됐던 2021년 하반기에 네. 이 경험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경험을 청출했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테슬라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정책 행보,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건 좀 괜찮아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업의 CEO가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지지하는지는 이유도 알겠어요. 네. 나름대로 그것도 경제적인 계산 속에서 AI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하지만 좀 리스크도 있고요. 우선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자동차 역사에서 보여줬던 즉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장 규모 있게 의미 있게 성공시켰던 첫 번째 기업이라는 데서 거기에 대한 신뢰들이 분명히 존재할 그렇죠. 거고 또 일론 머스크의 이 리더십, 스티브 잡스 이후에 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그것은 테슬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또한 이런 전환의 어떤 역사는 분명히 역사가 기록할 훌륭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획기적인 변화죠, 인류사에. 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테슬라가 반복적으로 2분기 어닝콜과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테슬라라는 책이 있다라면 하나의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챕터가 아닌 뉴 즉 북. 이 책은 지금까지는 물론 테슬라의 사명에는 여러분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것이 테슬라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ESS 산업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AI도 또는 로봇 산업도 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펀더멘탈상, 즉 재무제표상 AI 매출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제가 짧은 경험 속에서 아주 짧은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은 기업 가치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다르게 봐야만 하는 거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이미 PE 레이쇼가 지금 70이나 넘는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는 포드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되는데 무려 10배가 높은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 매출 구조에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보여줘야 될 거고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곧 있을 10월 10일 로봇택시 발표가 아마 첫 번째 그 단추를 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25년, 2026년, 2027년 네. 어떻게 매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수익화.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것이 펀더멘탈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한다라면 또는 이것이 대단히 크게 길게 지연이 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 주주로서 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셔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0월 10일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인데 네. 그러면 그때 어떤 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도? 네, 왜냐하면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날 행사를 이 성격을 규정하면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이날 뭔가 로봇택시가 나와서 11월 11일부터 또는 11월부터 12월부터 1월부터 로봇택시가 미국에서 굴러다니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2025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2026년, 2027년이 돼도 좀 놀랍지 않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로봇택시에 대한 컨셉카와 네. 컨셉카와 여기에 또 이번에 FSD 버전 12.5가 지금 미국에서는 네. 작동되고 있는데 아마 버전 13을 내놓게 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마케팅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켜야 좋은 거고 흥미를 유발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도 흘리고 있죠. 익스타컴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100만 대의 로봇택시가
돌아다닐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왜 100만 대가 불가능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날 10월 10일에 대한 정말 루머도 많고 네. 뭐 최근에 루머 같은 경우 맥도날드하고 뭔가를 협업을 할 거다. 뭐 이런 루머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10월 10일을 예측하는 사실은 유튜브의 콘텐츠가 여러분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고요. 뷰스도 많이 나오고요.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고 독일에도 저는 독일 유튜브도 보니까 독일도 어마어마합니다. 크게 볼 때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하지만 꿈을 크게 꾸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분은 문샷을 그날 쏠 거다. 문샷. 네. 달날아가는 뭐 이런 느낌의 가장 강력해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one more thing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큰 것이 나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10월 10일 날 기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소부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장소를 왜 LA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잡았는가? 그러게요. 우선은 로보택시는 이제 FSD 앞에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슈퍼바이즈드라는 용어가 붙죠.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 감독하에 할 것. 인간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고 로보택시가 된다는 것은 인간 운전사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라고 해야 돼요. 무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슈퍼바이즈가 언슈퍼바이즈로 전환될 때만 로보택시는 작동 가능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출퇴근 때 이때 레벨 3, 레벨 4가 돼서 출퇴근 때 손을 놓고 핸즈 프리한 상태에서 그쵸. 이 출퇴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델 3와 모델 Y를 갖고 있다는 미국에서 네.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흥미로운 것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7월 말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2025년에 언슈퍼바이즈가 되지 못한다라면 매우 놀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언슈퍼바이즈드. 거의 확실하다. 한데 이거는 테슬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하와 비감독의 경계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간접적으로 정부에다 압박을 준 거고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5년에 로보택시가 안 된다면 우리 테슬라 때문에 아니라 우리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왜?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다. 그쵸. 그러다 보니 이 스튜디오에서 언슈퍼바이즈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일반 도로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스튜디오에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겁니다. 스튜디오 외에서 만약에 언슈퍼바이즈드를 갖다가 시연을 하게 된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 하게 되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여기에는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뭐 촬영을 하던 뭐 비행기를 나가게 하는 이거는 정부의 감독하에서 아니라 특수하게 허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건 언슈퍼바이즈를 보여줄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FSD도 버전이 12.5가 아니라 13이 분명히 보일 거고 13의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비감독하는 그래서 핸즈 프리, 즉 손에서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띄고서 작동하는 모습을 구현시켜 줄 거라는 거고 또 스튜디오가 대형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 연출이 가능하겠죠. 규모가 분명히, 진짜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앱들도 분명히 만들 겁니다. 우버 같은 앱을 만들어서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런데요. 앱을 통해 사람들이 차를 부르고 차량을 탑승하고 차가 운행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자전거가 지나간다든지 트럭이 온다든지 좀 또는 어두운 장면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그러면 어두운 도로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언슈퍼바이즈드 FSD 13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겠죠. 이 FSD를 보여줄 거고요. 로보택시의 기본 기술인. 두 번째는 로보택시의 모델이죠. 차량이죠. 차량. 자, 로보택시 차량은 2024년 2분기까지 변함없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저가 전기차하고 로보택시랑 같다. 다만 이것은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거고 이건 인간이 운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10월 10일 날 나오게 될 것은 일명 모델 2 이름 바뀔 수가 있습니다. $25,000 정도 하는 저가 차량,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 차량이 공개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그 기관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전체 매출의 80%가 자동차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미래 가치는 있지만 그러면 저 로보택시의 모델이 2026년부터 양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것이 양산되면 정말 많이 팔리겠구나.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보조금이 있으면은 $17,500고 그리고 보조금이 없어도 $25,000 정도면 저 차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에서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차에 자율주행이 13이 들어간다? 이러면 충분히 시장에서 테슬라가 판매 대수가 뭐 250만 대에서 300만 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 기관 투자자는 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FSD 13 네. 언슈퍼바이즈가 공개될 거고 네. 그것이 작동되는 차량이 공개될 텐데 이것이 네. 로봇 택시 테슬라는 이것을 사이버 캡이라고 부릅니다. 캡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택시라는 네. 뜻이니까요. 이 여기서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사이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이버 트럭하고 좀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하고 유사성이 디자인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테슬라의 그 앞으로 대중시장을 이끌어 나갈 모델 2가 공개될 거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디자인이 유출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테이프가 쌓이고 뭐 이런 천이 쌓이는 그거는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뒤에다 뭔 장치를 해서 실제적인 디자인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크기를 유추해보고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가로 세로 길이까지 다 유출을 했죠. 그래서 모델 3보다는 작은 차량이 될 거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저가 차량을 모델 2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율주행 차량 또는 택시를 볼 때 우리가 웨이모랑 비교해서도 그렇죠, 구글에 구글. 운전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승객이 탔는데 커피를 흘리면 어떡할까요? 또는 승객이 탔는데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승객이 내릴 때 문을 안 닫고 내리거나 뭐 승객이 거기서 흡연을 한다거나 또는 탈 때 노약자가 탈 때는 조금은 또는 장애인이 탈 때는 또는 아픈 환자가 탈 때는 운전자가 좀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뭐 공항으로 가는 거에서는 트렁크가 클 수가 있어서 뒤에 트렁크를 열어서 그걸 여주는 것도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운전자들이 다 서비스로 해주잖아요. 네. 자,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의 답은 아직까지 맞아요, 테슬라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아마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 내린 다음에 안에 공기를 측정해서 네. 공기의 실내 상황을 측정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뒷좌석을 청소하는 이런 부분은 특허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해서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요. 내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카메라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안에 카메라가 실내를 사실은 거의 CCTV가 우리를 찍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 10여 개가 되는데 테슬라의 기본 차량은 모델 3나 모델 Y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보택시에는 10개를 단다라면 테슬라가 말했던 거하고 이게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는 우버 모델과 에어비앤비 모델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버 네. 모델이라는 것은 테슬라가 예를 1000대, 만대, 10만 대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직접 만들어서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여기에는 뭐 카메라를 10개를 덜 다들 뭐 어차피 1000대 만들 거고 10만 대 만들 거니까 테슬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모델 3나 모델 Y를 타고 출근하는데 출근하고 회사 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퇴근할 때까지 돈 벌어와라고 차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델 3하고 모델 Y는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FSD로 13과 14로 가고 15로 언젠가는 가게 되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델 3하고 모델 Y에는 내부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럼 모델 3하고 모델 Y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10월 10일 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웨이모 대비 또는 중국의 바이두의 어떤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것의 경쟁 우위가 뭐냐면 사실은 도박이죠. 여기는 택시 전용 차량을 만든 거죠. 자율주행. 그래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깔았습니다. 네.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것은 빛이나 음파를 통해서 앞 차량과의 거리를 또는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비전 온리라고 하는 카메라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 차량이 필요 없고 그 대신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특수 제작된 로봇택시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700만 대의 차량 또는 앞으로 1000만 대 차량, 2000만 대 차량 모두가 로봇택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인스톨 베이스 즉 깔아놓은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효과가 정말로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1000만 대, 전 세계에서 10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로봇택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테슬라랑 우리가 번 돈하고 쉐어를 하고 분배를 네.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로봇택시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꼭 내 차를 나는 다른 사람 타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주차를 하더라도 FSD를 월 구독료를 내고 구독할 사람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자체가 마케팅 효과죠. 아, 저렇게 안전한데 나도 출퇴근할 때 이제는 핸즈프리 하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뭐 테슬라의 큰 화면으로 뭐 영화를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해야지. 또는 뭐 의자에다가 마사지 기계라도 어떻게 좀 더 추가 설치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퇴근해야지.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달 $90, $99를 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리커링 레비뉴, 반복되는 매출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자동차 산업은 반복되는 매출을 매달 매출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 이것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했던 거죠. 이러한 정말로 소프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복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뉴 북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은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질적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테슬라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은 생각보다 2025년에 안 올 수도 있다. 왜?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AI 규제를 약화시켜 줄 거니까. 자기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AI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테슬라의 주가의 기초적인 틀들이 2025년에 제가 쭉쭉 나가서 죄송하지만 중국하고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가 FSD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예요. 물론 인간 감독하에 하는 슈퍼바이스 버전을 지금 허가 신청을 내놨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2025년 상반기에 1분기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 뭐 하여튼 내년 2025년만 돼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톨 베이스. 즉 FSD를 사람들이 구독하고 싶어진다고 했을 때 그 규모가 북미 시장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 즉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서 모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SD 구독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이론적인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FSD가 다른 국가에서 허가되는가도 2025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FSD들이 이제 진화될 경우에 물론 2025년에 저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2026년 정도 되면 사실은 지금 폭스바겐의 위기라든지 폭스바겐만의 위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벌써 BMW가 올해 2024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고 수익성 하락 부분에 대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 다음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에 이어서 똑같이 매출 하락과 수익률 하락을 2024년에 경고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다음 주에 10월 10일이 있는 그 주간에 스텔란티스 대표가 이탈리아 의회에 나가서 왜냐하면 스텔란티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아트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시트로엔과 푸조 그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 요것이 합병된 회사잖아요. 이 대표가 이탈리아 의회에 나가서 왜 이탈리아에서 피아트의 전기차가 안 팔리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레가시 기업들이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중국 기업과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거죠. 여러분 뭐 10월 4일 날 아침에 여러분 뉴스가 보셨던 건 사이버 트럭이 리콜을 당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리콜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오버 더 에어.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그냥 리콜이 해결되는 거지 정비소 가서 고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진짜 리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리콜 뉴스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럼 리콜이라고 부르지 말지. 근데 이제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수리를 해야만 반드시 안전도에서 이건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 리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근데 이것은 그냥 저녁에 집에 가서 와이파이랑 연결되면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플 또는 갤럭시 업데이트하면은 뭐 버그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기업들 여러분 현대기아차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폭스바겐에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벤츠에서 BMW에 전혀 없어요. 정말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레가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전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가 만약에 만약 시중에 나가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드도 예를 들자면 GM도
뭐 GM은 자체적으로 크루즈라는 걸 하고 있지만 포드가 예를 들자면 또는 미국, 영국의, 일본의 혼다가 그럼 우린 테슬라의 FSD를 쓸게. 그렇죠. 저는 이것은 빨라야 2026년 하반이나 2027년부터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FSD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형 차량에는 테슬라의 구형 차량인 하드웨어 3, 요즘 그걸 AI3라고 부릅니다. 네. 추론 칩이 달려 AI3. 있습니다. 추론 칩이 2개나 크게 달려 있는데 되게 성능이 좋은 또는 요즘에 있는 거는 하드웨어 4가 달려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5 정도가 달릴 거예요. 이것들이 장착돼야 되니까 네. 다들 리콜해서 정부에서 하드웨어 3, 4 깔아야 되고 테슬라가 8개의 카메라가 작동되거든요. 그럼 카메라 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개.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싱 자체를 테슬라 거를 쓰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빠르게 진행이 되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까지 간다라면 테슬라의 이 FSD 기술은 대단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테슬라 차량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다른 차량에서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가능하기 위해서도 테슬라가 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동차 기업에서 전환하고 있다 그래도 인스톨 베이스 말씀드렸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가 차량을 만들어내면서 또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차량을 많이 파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리고 있고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브랜드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것을 1기 전기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1기 전기차요? 네. 2기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현대기아차는 역사적 기회가 열린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기회죠. 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중국의 차량을 저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으면 미국과 유럽에서 관세를 높이겠어요. 현대기아차가 확실하게 해야죠. 승기를 잡아야 네, 된다.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내연기관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거꾸로.